고고학자들은 중세시대 사람들의 뼈만 보고도 누가 궁수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활시일에 많이 당기다 보니까 팔뼈에 변형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세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뼈는 우리가 흔히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어서 뼈 안에 신경과 혈관과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뼈는 첫 번째,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부착하는 곳이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된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뼈와 뼈가 움직이고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뼈는 첫째 사람을 이동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수단은 그 기능은 뼈 자체가 혈액과 무기질을 우리 몸의 대부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뼈들이 무기질을 생산하고 혈액을 생산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중요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뼈는 그 사람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뼈를 봤을 때 성인인지 아이인지 네.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뼈의 어떤 특성을 봐서는 직업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그 직립보행을 한 최초의 인류, 그 뼈를 봤더니 나무를 참 잘 탔다고 합니다. 네, 루시의 뼈 상태를 잘 살펴본 과학자들은 사망 원인도 나무에서 추락해서 생긴 골절 때문이라고 추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최초의 인류는 나무를 타다가 낙상 사고를 겪었는데 요즘 우리는 어떤 걸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을 겪고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서 넘어져가지고 엉덩이를 다치가 한 달을 고생했습니다. 가게에서 뭐 박스에 걸려서 뭐 들다가 넘어져서 허리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언도로에 넘어져가지고 그 엉치뼈를 조금 다쳤는데 일주일간 물리치료를 좀 받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좀 풀리가고 그 길로 괜찮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엉덩이 허리를 약간 삐걱했는데 집에서 마사지를 하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외로 집에서 넘어지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3.4%가 자신의 주택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맞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00세 시대로 가는 길 중간에 꽈당 넘어지시지 않으려면은 그 뼈 건강에 대한 고민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손 상담실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요즘 잠깐 걷는 것도 힘들 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몇 년 사이에 키가 1에서 1.5cm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혹시 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실제로 저도 저희 엄마랑 예전에는 키가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점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 나이가 들면서 키가 주는 건지, 키가 줄고 있다면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실제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키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체와 상체, 그다음에 이 얼굴의 높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키가 많이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우리 상체, 그 중에서도 척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그다음에 이 5개의 요추, 그 뒤에 천추, 미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0개가 넘는 이 척추체가 나이가 들면서 골 밀도가 감소하면서 서서히 눈에 안 보이는 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 30개 척추에서 1mm씩만 한마디에 준다면 전체적으로 3cm 이상의 키가 줄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관절에 관절염이 와서 무릎이 약간 오다리가 되면서 내반슬이 되면 더더욱 키가 줄게 되어서 평균 봤을 때 65세 이상에서 20대보다 키가 1.5에서 2cm 이상 키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주는 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이군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져서 허리와 손목을 삐끗했는데요. 조금 삔 건 온찜질하면 된다고 해서 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예 움직일 수 없는 건 아닌데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거든요. 혹시 골절은 아닌지 걱정되는데 골절과 삔 것을 증상만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허리나 손목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를 누구나 한 번씩은 삐는 그쵸. 그런 그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움직일 수 있으면은 삐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삐었다라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는 염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염좌는 실제 그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길이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붓고 아프고 통증이 생기겠죠. 그러나 골절은 뼈의 연속성이 상실되는 것, 그 뼈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일반인들이 외상 정도만 보고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병원에 와서 물론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염좌는 다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얼음찜질을 하고 나면 점차 조금씩 통증이 해소되는 반면에 만약에 골절이라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 더더욱 심한 부종이 생기고 보행이 어렵게 되거나 관절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심해진다면 골절을 의심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또 궁금한 게 지금 질문에서 온찜질이라고 했는데 방금 냉찜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냉찜질은 기본적으로 외상을 입고 나서 48시간 내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스포츠 중계에서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공을 던지고 나면 다음 회 준비하기 전에 이 어깨에 아이스백을 하는 걸 네. 보지 않습니까? 급성 손상에는 스포츠 손상이든 낙상이든 냉찜질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48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조직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48시간. 두 번째 사연에서 네. 염좌와 골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네. 어머니가 시장 다녀오시는 길에 넘어지셨습니다. 조금 두고 보고 병원에 가자고 하시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것 같이 약간 절뚝거리시거든요. 엉덩이가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왜 다리를 저시는 걸까요? 엉덩이가 아프면은 다리 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고관절 쪽에 조금 무리가 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유일한 우리 동물이기도 하고요. 직립보행은 아시다시피 한쪽 발로 디딤발을 했을 때 다음 발을 떼어서 또 다음 발을 딛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보행이라는 것은 한쪽 발로 지탱하는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관절 근처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쪽 발을 딛고 다음 발을 딛는 동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근처에 염좌만 입더라도 환자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부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염좌일 가능성이 많지만 환자가 아예 다리를 들지 못한다든지 부축해서도 환자가 걸을 수 없다면 고관절 골절을 의심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네. 이 고관절 골절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더 취약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발생하는 연령층이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특히 이 노인들에게서는 중요한 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약손 3당쇼를 통해서 골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최근 한중일 보건 관계자 회의에서 고령화 협력 공동 선언을 했다 그래요. 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고령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그럴 그런 것 얘기인데 같아요. 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질환들이 많겠죠. 맞아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이미 선진국에서 저희들보다 빨리 경험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령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이 2020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라는 것은 결국 노인 골절 환자의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사회학적으로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사회학적 용어라서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하지 않고 쓰고 계시죠. 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인구 전체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20%를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저희들보다 먼저 고령 사회에 들어갔고요. 네. 문제는 이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네. 초고령화 사회는 아직 한국과 미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요. 가로 안에 빨간 숫자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옮겨간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2018년에서 2026년 8년 만에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한국이 노령화 추이를 유소년 인구 대비한 그 노령화 지수로 본다 하더라도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희 대구 지역을 본다면요, 대구 지역 인구가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산 연령 인구도 따라서 좀 감소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만은 지금 2017년까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그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부산이었었나요? 그 야산에서 90대 할머니가 낙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던 거를 인명 구조견이 발견을 해서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정말 조금만 늦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아찔한 상황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 낙상과 노인성 골절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성 골절이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노인에게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노인성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노인성 골절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골절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골절이 일어날 외력이 아닌 작은 허리 높이의 낙상으로서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노인성 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골절을 일으킬 만한 외상도 없었는데 살짝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그런 것을 노인성 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성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요, 3대 부위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손목과 엉덩이, 고관절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그다음에 척추 이 세 군데가 노인성 골절이 다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고령 사회가 될수록 정말 노인성 골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손목, 고관절, 척추 이런 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쉽게 넘어지지 않거나 그런 환경을 바꾸거나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지지 않게 우리 몸의 환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가해진 외력이 뼈가 갖고 있는 강도보다 세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조금 넘어져도 뼈가 단단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데 나이가 많아지면 조그마한 외력에도 뼈가 부러지게 되는데 그것은 외력도 중요하지만 뼈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 바로 그 유명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그 골다공증 그것 때문에 뼈가 쉽게 부러지기도 하는데 또 여자들이 많이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이라든가 식이요법 이런 거를 미리부터 잘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골다공증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적당한 운동을 하면 골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변화로 방금 이야기한 우리 운동량도 줄어들고 네. 근육량도 줄어들고 식생활도 아무래도 음식 섭취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그 세 가지만으로서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여성 호르몬이 골 밀도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골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여성 호르몬 투여가 필요하고요. 노인성 골다공증, 특히 65세, 70세 이상에서의 노인성 골다공증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만으로 골밀도를 높일 수 없을 때는 골밀도 검사 후에 반드시 골다공증 약물을 같이 투여해야만 하고 앞서 말씀드린 노인성 골절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골다공증 약물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이 적게 발생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뼈 도둑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그래요. 네. 상당히 주의해야 될 질환 같은데 골다공증이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네. 알려주시죠. 예, 골다공증이라고 말씀드리자면요. 오른쪽 왼편에 보시는 건강한 뼈와 골다공증이 온 뼈를 우리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골다공증이 중요하냐 하면요.
이 뼈가 저 뼈보다가 골절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저 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척추 압박 골절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뼈가 부러지는 상태가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척추 골절을 먼저 예를 보면요. 우리 20대에서 90세까지 이런 모양의 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아래쪽에 보시는 우리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네.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면 척추체가 앞쪽만 많이 찌그러지는 골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키가 그냥 줄은 게 아니고 앞쪽만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게 됩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할머니들이 잘 없지만 꼬부랑 할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할머니들은 대여섯 마디의 척추가 압박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해서 발생해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예. 골다공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척추체 안에 있는 뼈의 밀도가 떨어짐으로써 척추체가 말씀드린 대로 앞쪽만 이렇게 찌그러지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골다공증은 특히 노인성 골다공증은 65세 이상에서부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서 척추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우리가 길 가는 사람을 보고 아 저분이 노인이구나로 느끼는 게 바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모습을 보고 네. 우리가 환자가 나이가 70대구나 80대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앞서 정리해드린 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고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하고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일광에 노출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골절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골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네. 그전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이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노년기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쉽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데 이 걷기도 그냥 무작정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 의사님 저한테 오셔서 관절이 안 좋은데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됩니까? 수영이 도움이 됩니까? 네. 자전거 타기가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걷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통증이 없는 분들은 나이 연령치에 관계없이 평지 걷기는 다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올바른 걷기 운동은 우리가 이 노인 걸음과 젊은 사람 걸음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걸을 때 뒤꿈치로 땅을 먼저 치고 앞을 드는 그런 걸음걸이를 많이 합니다. 천천히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노인들은 보폭이 좁아지면서 이 신발의 바닥 쪽이 먼저 땅에 닿이는 그런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걸음걸이는 뒤꿈치로 땅을 차려고 노력하고 보폭을 증가시키고 보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고관절을 이용해서 보폭을 늘려야 되고요. 네. 가슴을 펴고 이렇게 걷는 습관을 하시는 게 좋겠고 계단에서 만약에 건강한 무릎으로 걷기 운동을 한다면 근력 강화를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엘리베이터는 필수. 하지만 김성중 원장은 계단이 필수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곤 늘 계단을 이용한다는데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계단 오르내리기로 병원을 이동하는 것은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늘 이 오르는 운동 때 숨이 차고 제 방까지 11층까지 1층에서 한 번에 가려면 중간에 한 번 정도 쉬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 하고 나면 아주 적응이 돼서 요즘은 이 운동을 안 하면 오후에 걷기 운동이 부족한 느낌 들어서 밖에 나가서 또 운동을 좀 해야 된다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이런 사람들에겐 계단 오르기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계단 걷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심폐기능과 하체 근력 강화에는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이미 본인이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노인이라든지 관절 연골 찢어짐 등이 있는 분들은 계단 오르내림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이 없는 분들은 평소에 계단 걷기 운동이 다른 어떤 옥외 활동만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풍경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김성중 원장을 만났다. 비록 주말 늦잠을 반납했지만 늦잠보다 더 달콤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니 시간을 쪼개서라도 산에 오르는 이유다. 주말에 시간이 날 때는 매주 오고 싶긴 한데 주말에도 가끔 행사가 있거나 해서 매주는 못 오고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주말에는 산에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 특성이 주중에 뭐 야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직업이라서 우리 일광을 쬐는 시간도 적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특별히 주중에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겨울에는 다른 운동보다는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파로 붐비는 가을보다 호젓한 겨울 산행을 즐긴다는 김성중 원장. 하지만 노년층은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산행은 특히 이제 아침에 기상하셔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연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몸에 열기가 올라올 때까지는 특히 낙상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추운 날씨에는 옷을 많이 껴입지 않습니까? 껴입고 우리 이동할 때는 평행 감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미끄러운 길이나 낙상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도 낙엽이 이렇게 많지만 약간 젖은 낙엽이 있는 경우는 그 젖은 낙엽을 무심코 밟았을 때 발이 미끄러지면서 낙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등산을 하다가 낙상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성 골절은 노년기 환자들에게 암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골절에 따른 회복이 더디고 다른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골절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노인성 골절은 그 골절 자체보다도 여러 가지 동반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지인이 한 달 사이에 장례식장을 3번을 방문을 했는데 그 3군데에서 장례식장에 그 돌아가신 망인이 전부 그 노인성 골절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성 골절이 그렇게 심각한 병인 줄 알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노인성 골절이 발생하면 크게 4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째, 육체적으로는 노인 자체가 통증과 근력 약화와 활동력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네. 골절돼서 당신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는 그 노인이 일상생활이나 뭐 생산활동을 하셨다면 생산활동, 여가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노인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상실되고 위축감이 오고, 심한 분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약간의 치매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노인 한 사람이 노인 골절을 입게 되면 그 노인 골절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 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누가 병간호를 할 것이며 퇴원해서 요양을 하는 기간 동안 누가 보살필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봉착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가족들까지 이 노인 한 사람의 노인 골절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얘기를 들을수록 정말 우울한 전개인 그렇군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골절 같은 거 이렇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이런 거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파스 붙이고 며칠 쉬면 다 낫겠지. 그렇죠. 이러다가 병을 좀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골절이 수술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아 골절들은 90% 이상이 간단한 고정이나 부목으로 치료가 되고요. 뭐 또 꼭 수술이 필요한 골절은 수술하게 되지만, 이 노인 골절은 특히나 골절상을 입게 되면 90% 이상이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는 그 노인이 다시 이 일상생활을 복귀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골절이기 때문에 노인 골절이 심각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은 그 뼈가 기형이 될 위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골절이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안에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나 우리 과거에 몇백 년 전에는 수술하지 않고 골절을 치료했겠죠. 그런데 골절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 뼈가 붙긴 붙지만 짧아지고 각형성이 생기고 삐뚤게 붙고 해서 붙긴 붙었지만
삐뚤어진 것을 부정유압이라 하고 간혹 뼈가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불유압이라 하고 결국 부정유압이나 불유압은 기능적인 문제를 남기게 되고 다리를 절거나 못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절 치료의 목표는 뼈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는 골절되기 전 상태의 기능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골절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50세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을 겪게 되면 기대 수명이 2년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관절 골절 그만큼 아주 위험한 병인가요? 예, 고관절 골절이 왜 그렇게 위험하고 암만큼 사망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관절 골절은 엉덩이 주변 골절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요. 방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대로 노령에서는 6개월 내에 사망할 확률이 3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이분들은 대부분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 그림이 우리 골반과 고관절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1년에 30%가 한 번은 낙상을 겪는다고 돼 있고 그중에서 10%는 골절로 이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노인들에서 40%가 다시 골절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영구히 걷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노인 골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교통사고나 많은 에너지로 생기는 골절이 아니고 집안에서 가정 내에서 허리 높이에서 쉽게 일어나는 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 골절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이게 치료에 비용이 들었냐 하면요. 미국 통계를 보면요. 각 부위별 고관절 골절로 인한 치료비를 나타낸 것인데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미국 전체에서 노인 고관절 골절로 소요되는 진료비가 하나로 약 7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고관절 골절 한 사람당 물론 저희보다는 의료비가 좀 더 비쌉니다만 약 7천만 원의 의료비가 고관절 골절 한 사람에게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도 최근에 와서는 이 80세, 90세 이상의 노인 골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예인데요. 최근에 2010년 사이에 이 노인 골절의 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 골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 나이층에서 증가하는 것보다 70세 이상, 80세 이상에서 골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고관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걷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인 만큼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어깨 다음으로 또 운동량도 많은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치거나 했었을 때 더 세심하고 더 정확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가 진행됩니까? 예, 고관절 골절은 팔다리 골절하고 달라서요. 만약에 팔다리가 골절되면 환자 본인이 손을 받치거나 누구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으로 내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고관절 골절이 되면 우리 119를 부르거나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본인이 병원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위 노인 골절의 치료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빠른 수술 치료를 해야 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환자가 수술을 해서 걷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시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회복이 된다면 빠른 보행까지 연결돼야 되고 당연히 노령이기 때문에 안전한 마취, 즉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나 국소 마취로서 수술을 진행돼야 되고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한 번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수술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2차, 3차 수술로 이어진다면 환자들이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술로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대부분의 이 노령 환자들은 고관절 골절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평소에 치매 증상이 없었더라도 이 고관절 골절 후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에 치매가 발견되는 경우를 저희들이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고 이어서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다면 그 뒤에 다시 넘어지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몇 개월간의 이 재활 치료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인의 고관절 골절 치료 원칙은 입원 기간을 최소화해야 되고 합병증을 줄이고 재입원율을 낮추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하도록 해야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노인 고관절 골절 치료의 원칙입니다. 네. 네, 고관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릎 관절을 오래 써서 낡아서 사실 무릎 관절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공관절이라 그러는데 이 고관절에도 연결하는 부위가 골절이 생기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고관절 골절도요, 무릎처럼 이 골절을 유압시키는 것이 아니고 골절 부위를 인공관절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83세 여성이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되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라면 저 골절을 뼈를 맞춘다고 해야지 정복해서 핀이나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서 3, 4개월 동안 환자가 체중 부활하지 않고 기다리면 골이 유압되게 됩니다. 그러나 83세 여성은 3, 4개월을 못 움직이게 되면 심폐 기능에 저하가 오고 네. 욕창이 생긴다든지 합병증이 생겨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기 때문에 83세 여성이 대퇴골 경부 골절이 되면 골유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인공고관절 치환술로 하게 됩니다.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이 환자는 일주일 내에 다시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똑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치료 원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이 애는 조금 더 다른 애인데요. 83세 여성인데 역시 대퇴골 경부 골절입니다. 이 여성은 83세지만 평소에 아주 건강하고 골절되기 전까지 활동력도 좋고 한 경우에는 같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지만 아까 전에 앞서 보신 반치환술보다는 좀 더 수명이 긴 온치환술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온치환술은 사실은 과거에는 65세 이상은 다 기대 수명이 한 15년, 20년 남았다고 생각해서 반치환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83세 여성이 기대 수명이 15년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나서부터는 네. 83세 여성이 기대 수명이 20년 돼서 100세까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만 허용한다면 이런 온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80대 어르신께서 수술을 받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인공관절을 넣고 나서도 좀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골절이 아니고 또 어떤 걸로도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우리 골절 때문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고관절 치환술은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군데의 인공관절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이미 1950, 60년대 영국에서 시작돼서 인공고관절은 고관절의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퇴골두 묘혈성 괴사라든지 종양 환자들한테서 시행되어 오던 시술이고요. 노인성 골절로 인공고관절 하신다면 특별히 몇 주 내에 합병증이 없다면 1년마다 정기적인 점검만 하신다면 환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의 수술로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의학이 발전되기 전까지는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목발을 네. 짚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공관절 이야기도 할 만큼 의학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환자분들도 수술을 통해서 건강한 걸음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90세 또는 92, 3세 노인이 고관절 주변 골절이 돼서 응급실로 오셨을 때 한 15년, 20년 전에는 가족들 중에 한 반 정도가 이 나이에 무슨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드시게 하다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있는 우리 기관에도 90세 노인이 오셨을 때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라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의학 기술이 발전이 돼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의료 기구들의 발달로 병원 입원 기간도 짧아지고 수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일주일 내에 다시 앉고 걸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습득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지금 우리 고령 환자를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고요. 수술실 네. 안에서. 예. 이게 지금 수술을 하면서 안에 그 내 고정물을 제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하반신 마취 상태에서 이 골절 부위에 이 금속 정을 집어넣고 있는 장면이죠.
예. 수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 수술 시간은 40분, 3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길진 않네요. 자, 그다음에 이 수술 부위의 상처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피부 절개로서도 저런 수술을 해서 환자를 다시 안 치고 걸릴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보시면 89세 여성입니다. 우리 89세라고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실제 이분들 집에 병원에 오시면 집의 나이는 다 90세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 나이 분들은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두세 살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89세이지만 집안에서 뭐 조금 지팡이 짚고 바깥 출입도 하시고 시장에도 다니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119 타고 이제 응급실에 오셨죠.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예, 수술해서 저는 큰 금속정을 네. 골절 부위에 넣고 나서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장면은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 예. 병실에서 앉아서 환자가 식사를 본인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고관절 수술을 빨리 하고 조기에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환자가 침상에 누워 있지 않게 하고 하루라도 빨리 앉고 하루라도 빨리 걷게 해서 네. 노인들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화장실 가고 바깥 출입을 하는 이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순간 바로 심폐기능의 저하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요. 일주일이 지나면은 대부분 물리치료실에 가서 저렇게 치료사의 보조하에 이 발을 잡고 걷는 연습을 시키게 되고 네. 수술 후 약 2주경이 지나게 되면요. 저렇게 로우 워커라 해서 짚고 저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제 역할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인 저는 여기까지 제가 해서 환자를 퇴원시켜 드리고 이후에 이 환자가 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이 필요한 그 재활병원에 가서 몇 개월간 또 저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한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때 가족이 저기에 매달리게 되는 시간과 네, 그렇죠. 경제적인 게 엄청난 게 필요하게 되는 게 노인 골절의 특성입니다. 네. 90이 가까우신 분인데 수술 예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참 네. 보면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뼈 건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골다공증도 참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장기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그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면서요. 예, 최근에 그 생소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비전형 대퇴골 골절이라는 골절이 있는데요. 대퇴골 골절이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을 위치에 이상한 골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형 골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 한 15년 전부터 저희 나라도 골다공증의 치료의 중요성을 알고 유명 제약회사들의 유명한 그 골다공증 치료약을 대한민국 전체가 의사들이 많이 처방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환자들에서 골다공증 약을 너무 오래 먹고 나서 오히려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형 대퇴골 골절이라고 했는데요. 이 실체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미국 골대사학회에서 왜 골다공증 치료를 이렇게 오래 먹었는데 저렇게 골절이 일어날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속적으로 골다공증 약을 7, 8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 오히려 골 밀도는 증가하지만 골 대사가 망가져서 골절이 발생하더라 해서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기존의 골다공증 약 복용을 중지하고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라는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면서 골다공증 약을 요즘은 4, 5년 쓰면 1년 쉬고 또 4, 5년 쓰는 약물 휴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드럭 할리데이를 하는데 이런 걸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환자는 아래쪽에는 75세 여성인데 인공관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골절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뼈 전장을 이렇게 긴 쇠로 고정을 해야만 환자가 다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노년기에도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골절 위험이 61%나 높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 몸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낙상이나 골절을 좀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성 골절은 당연히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빈발하고 65세 이상에서 빈발하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이 노인성 골절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는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을 오래 치료했던 환자들은 이 여러 가지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 과정에서 근력이 감소되고 골밀도가 더더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 치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자기 수용 그 능력이라는데요. 그 우리가 한 발로 섰을 때나 두 발로 섰을 때 또는 한쪽에 높은 것을 밟았을 때라든지 계단이 한쪽에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그다음에 아주 저체중인 환자들이 대부분 골밀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저체중인 환자들, 거꾸로 이제 고도 비만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이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입고 외출할 때 특히 이런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앞에 이 낙상 병력이 벌써 한번 있었던 환자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우리 노령층에서 보는 파킨슨병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 일반인보다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더더욱 이 노인성 골절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형외과 선생님 모시고 그 노인성 그 낙상 골절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넘어지셨을 때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좀 바꿔줘야 될 생활 환경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노인성 골절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노인성 골절로 고생을 많이 해본 우리 선진국들은 이렇게 합니다. 노인이 사는 곳에는 침대의 높이가 무릎보다 낮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릎보다 네. 높은 침대에는 우리가 한번 짚고 올라가거나 짚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낙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많은 노인들이 밤에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갈 때도 전기 불 켜는 게 아까워서 안 켜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노인들이 사시는 집은 환자가 움직이면 센서가 자동으로 불을 켜고 수면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하는 거를 전부 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노인들이 외출할 때 두꺼운 옷을 입거나 이런 걸 해서 추우니까 자꾸 껴입게 되는데, 이런 껴입는 두꺼운 이런 것들도 겨울철에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노인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빨리 이송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이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혼자 사는 이 노인들요. 대부분 우리 노인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내 아들, 딸들이나 한테 연락을 해서 이송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이 전화기 중에서 손목에 차는 이 웨어러블 전화기들이 네. 환자가 넘어져서 하면 쉽게 이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전화를 걸 수 있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이 휴대폰 회사에서는 환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몇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가족들한테 이 전화가 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 중요한 우리 예방 도구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넘어지시면 절대로 환자를 무리하게 보호자가 이송하거나 하려면 안 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끼는 옷만 약간 풀어준 후에 이송할 수 있는 데서 연락을 해서 네. 앰뷸런스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생활 속에서 준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울러 골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방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벽길, 그리고 그들이 잘 지는 곳에서는 여기저기 잘 살피면서 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같이 추운 날 외출하실 때는 한 번 더 그 신발 밑창 많이 닳진 않았는지,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외투도 너무 두껍지 않게 좀 움직임이 편한 걸로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를 지키려면 방심이 아니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골절로 골골대는 일이 없도록 노인성 골절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정형외과 김성중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